저기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외로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친한계 단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카톡방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친한계에서 탈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겠죠. 카톡방은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정확한 취지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명목상 이유가 된 것은 제가 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 하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제 그 광주 금남로에서 이제 네네, 집회 있을 때 그 2월 15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네. 있었는데 금남로라고 하는 곳은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네네.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다 또는 5.18 유족들을 모욕하고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전라도인 척하지 마! 조선족 티나! 김대중 전라도 팔아쳐먹은 김대중 5월을 사랑한다는 빨갱이 단체 해체하라. 희생당을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말 개탄할 통탄할 일이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광주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5.18 유족들께 사과를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위급하고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좀 처음에 좀 같이 가려고 많이 무지개 봤는데 마음 내주시는 분들 찾기가 힘들어서 혼자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럼 갔다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부담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저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서 사과를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광주 민주묘지 참배를 했고요. 중앙정치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송구함을 올리고 싶습니다. 당내의 반발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같이 뜻을 같이 하던 동지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뭐 소통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갔다 와서 따로 말씀을 나누거나 뭐 통화를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 광주 5.18 묘역 가서 참배했다고요.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갔었어요.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헌법 전문 개정에도 5.18 넣자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후퇴를 한 거예요.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 양손잡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양손잡이 민주주의. 필립 슈미터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론가가 민주주의는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와 왼손잡이 민주주의자의 협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민주주의자들은 소위 이제 개혁파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인데 이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필립 슈미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른쪽 파를 없애고 가자라는 건가? 그리고 그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만 그 김문수 블랙홀, 윤석열 블랙홀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뭐 5.18에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부정선거론에도 한 다리는 걸쳐야 되고 거리의 극단주의 세력하고도 한 팔은 걸쳐야 될 것 같고 5.18조차도 이렇게 야 단톡방에서 나가줘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하는 쪽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8일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만에 이제 석방이 돼서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드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이제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이분이 좋은 친정을 갖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과정의 불법이란 건 그 친정이 한 불법이잖아요. 친정 검찰이 불법을 해놓고 또 즉시항고로 문제 제기 안 하고 네. 이렇게 아무리 봐도 같은 검찰 출신 선배라고 특별히 배려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나오시면서 한 입장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본인이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해놓고 문제라는 인식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할까. 지금의 태도를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마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와, 윤 대통령님 앞으로도 굉장히 활발하시겠구나. 그렇지. 예, 나올 때도 보면 대통령을 하실 때보다 요즘에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십니다. 그 정도에. 예, 오히려 약간 총기도 다시 돌아오신 것 같고. 술 때문에. 아니 뭐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총기가 돌아온 것 같지는 않던데. 아 근데 어쨌든 그 총기가 꼭 좋은 의미의 총기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오히려 더 돌아오신 것 같고 파이팅이 더. 나와서도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가서 뭐 아스팔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90도로 인사하고 조금 있으면 거의 어퍼컷 하실 기세예요 지금. 전 이거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됐든 경선 과정이 됐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김상호 의원님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좀 아쉽지만은 한동훈 대표님 진짜 망한 것 같아요. 한동훈 확실히 망했고 조금 넓게 봐서 오세훈, 홍준표, 뭐 안철수 이런 분들 완전 망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누구의 아련을 받아줄 거냐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을 뿜어내실 것 같아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더라도 그러면 탄핵 직후에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승복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부당하고 여기에서 더 세게 우리 맞서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 더 센 우리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나서주셔야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풀려나서 가장 슬픈 사람들은 한동훈, 오세훈, 뭐 안철수, 넓게 봐서 홍준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슬픈 거? 아 저희는 뭐 이미 뭐 이만큼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뭐 윤 대통령 아련하러 가고 이러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기 나중에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 이준석 그 지금 뭐 예비 후보 아이, 저희는 뭐 한다고 아련하러 하는데 안 간다니까요. 아니 누가 아련이 아니고 그 대선 레이스 마지막에 거취를 어떻게 정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이후의 정치적 파장과 관련해서 저는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관저로 돌아갔잖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직도 관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거인멸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언젠가 다시 또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이태원, 최해병,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주가조작, 도이치, 삼부, 대왕 고래 프로젝트, 대왕 술고래 프로젝트 뭐 하여튼간에 등등등 해서 해야 될 수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또 영장이 발부가 될 거예요. 근데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공권력에 저항하는 폭력의 거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경호처가 그거 씨도 몰아내야지 그러면. 김성훈 씨가요? 안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고요.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블랙홀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죠. 원래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 대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달해주는 선거가 대체로 선거의 성격이란 말이죠. 근데 친일 쿠데타를 심판을 할 거냐 말 거냐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대선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선이 되게 어려운 형편이 됐다라는 측면까지 대한민국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네. 일단 정치가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어른스럽지 못한 것 같다. 나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 보고 조금 아쉬운 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나 아니면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모습보다는 풀려나서 환호하는 중심이 되는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이후에 펼쳐질 정치 여정들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한 정치 또는 진영 간 싸움으로 점철되는 정치.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 특수본도요. 법원의 이제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요.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이번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법에는 영장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된 기간은 구속기한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구속기한 열흘을 넘겨 그만큼 더 구속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놓고 검찰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을 구속기한에 더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 방식으론 윤 대통령은 만료 이후 기소된 결과가 됩니다. 법원이 왜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건지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도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이요? 법원도. 왜냐하면 아주 이례적인 결정인 건 판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난로했다가 왜냐하면 그동안 배워왔던 거랑 그리고 완전히 일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법조인으로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다 같은 책으로 같은 교재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하고 때 이렇게 법의 표현이 다른 건 달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은 일자로 계산하고 때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거는 확고한 실무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과거 선례하고 다른 해석을 했어요.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사들이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간 단위로 판단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현 부장판사도 이 해설서에 집필자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저는 특별한 취급을 대통령에 대해서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주기현 판사님이 내주고 싶었나 보다, 석방시키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이라고 해서 이 체포가 적법하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법원으로 수사 기록이 넘어가면 그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에 넣지를 않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불산입. 예. 예, 불산입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체포 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을 해버렸어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걸 산입을 해버리고. 근데 그 시간이 10시간 32분이거든요. 체포 적부심 시간을 예전처럼 했으면 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입하지 않았던 체포 적부심 10시간 32분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 이례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라고 이 체포 생각하는 적부심 거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건 빼주고 유리한 건 늘려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률가들이 정말로. 이제 형사소송 실무 현장에서도 이제 혼란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혼란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대로 하면. 해석례대로 한다면은 큰일 사실상 났어,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합니다. 수사할 시간을 확보를 시간이 못하거든요. 없구나. 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기록 간 시간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걸 빼고 수사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만약에 실물의 기준이 된다면 진행 중인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왜 일반 형사 사건에도 이제 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윤 대통령처럼 계산하면 나도 구속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나섰고 다른 범죄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법조 현장에서 이게 과연 관철될 수 있을지도 불가능해요, 모르는 오히려 이거. 저희가 이거는 불산입한다고 명확하게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 나가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일자로 계산하는 게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대청을 해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서 국회가 바꾸도록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원이 통상적인 법률의 해석권을 넘어서
문구의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해석했기 때문에 저는 입법권을 사실상 행사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검찰이 이제 그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이 고분고분했습니까? 이재명 조국 수사할 때는요, 먼저 탈탈 털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끝까지 부인했어요. 끝까지. 그냥 단순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도요, 견해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의 기본 태도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법원 판단에 고분고분했는지.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아예 포기해버린 거. 이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항고 제도 자체가 1972년도 유신헌법인데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국무비상회의였나요? 거기서 1973년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가 좀 달라요. 다른데 즉시 항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변 기간이라서 7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의 집행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구속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 결정이 멈추는 효력이 있죠. 피의자는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구치소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헌법소원을 했겠죠.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갔을 때는 제 생각에는 위헌 판단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중에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 항고의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헌재가 이 위헌 여부를 따로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마당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관의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네. 저는 완벽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즉시 항고를 검찰이 안 했을까? 70년 이후에 검찰이 계속 이런 실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번에만 대통령이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게 특혜인 거죠. 저는 같은 검찰 출신 현 정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 가서 위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구속 취소의 경우도 즉시 항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법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법무부가 다르다, 제도는 다르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선례를 또 댔어요. 프랑스에 비슷한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차관이 이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위헌성이 없고 이게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윤석열 피고인이 되니까 갑자기 인권 옹호 기관이 돼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특혜다. 그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요. 당시에 이게 즉시항고 제도와 관련해서 이거 합헌이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열심히 떠들었던 분이 누구시냐 하면 지금 민정수석 비서하는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에요. 그때 10년 전에 김주현과 지금의 김주현은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겁니까?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이잖아요. 검찰이 무슨 사법부입니까?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법문에 있는 거를 요거는 위헌이 될지도 모르니까 법문대로 안 할랍니다. 이러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말이 안 되는 태도예요.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령이 있는 대로 실행을 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 자세죠. 더군다나 심우정총장은 대검 지휘부 회의 해가지고 전부 다 전원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 석방주의한다라고 했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오히려 다른 의견을 냈잖아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 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오늘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빈약한 논리를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런 데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검찰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검찰에서 근무했던 법률가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 초임 검사로 가면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소하는 게 가장 지켜야 될 기일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이틀 정도, 이틀에서 사흘 정도 기한을 넉넉하게 두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속기간 날짜 계산하는 달력이 각 검사실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속기간 불산입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지연한 게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장회의 갑자기 소집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그거 안 된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안 받아줬는데 또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안 받아들여져요. 두 번을 하면서 또 한 사흘 날렸어요. 이렇게 기간을 일부러 연장시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게 즉시한 것까지 안 하니까 오해라면 오해인데 지독하게 무능했거나 지독하게 교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구속 취소를 받는 거를 검찰이 계획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해석이에요. 법원의 해석이 완전히 바뀐 거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의 해석이 이렇게까지 바뀔 걸 고려해서 미리 뭐 시간을 끌어서 계산을 해서 풀어주려고 했다? 에이, 저는 그 오비락이고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자기들 논리가 법원에서 깨지는 거를 싫어해요. 게다가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이 사안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즉시한 거 안 해? 짜고 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고 했다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즉시한 거를 해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끝까지 다퉈보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에 누가 봐도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편지도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편지를 썼어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썼느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라고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3월 1일 날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명규 변호사가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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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같이 했었어요. 처단하자래요. 이분이 이제 포고령 쓸 때 의사도 처단하고 그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도 다 처단하자라고 하더니 또 처단하자 했어요.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들 처단하자라고 하는 집회 장소에 국민의힘 의원들 38명에서 40명 정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30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가셨어요? 전 안 갔습니다. 네. 여기서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자원장관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든 처단 자체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단이라는 것이 전 장관이 해서 안 된 말이지만 이건 정치적인 수사이다 생각해요. 우리 진영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불공정하고 너무 과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표현은 헌법재판소, 특히 문형배 재판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130명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찬성 집회 나갔어요. 윤석열을 탄핵시켜라 뭐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다 쓰셨어요. 170명 중에 130명 나간 건 괜찮고 108명 중에 30몇 명 나간 건 안 되죠.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는지.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주장이죠, 그거는. 근데 그 뒤에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천호 의원이 하신 얘기예요.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됩니다. 처부수자.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처부수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헌법기관들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고 저는 이렇게 헌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을 때려 부수자, 처부수자, 처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자, 의원님, 맞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장과 여의도는 어떻게 보면 광장의 언어를 쓴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광장에 나가서 국회 언어를 쓰십니까? 거친 언어 써요. 적어도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 처부수자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언어는 거친 언어인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자, 솔직히. 저는 가장 불안한 게 저는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자꾸 이런 말이 탄핵 판결을 앞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데 참석까지 하시면서 당내 분위기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자는 분위기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수용합니다. 대통령 측근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더라도 수용하겠다라는 발언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헌재 부정은 하면서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탄핵 결과가 나오면 그럼 당연히 기각돼도 인용하시는 수용하시는 거죠? 위천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해? 왜 우리가 아니 얘기를 그렇게 그렇죠. 돈 들고 아니, 들어가라고 민주당이 그랬어요. 소추잖아요. 아니 자, 민주당이 소추했으니까 국회 측이잖아요. 국회 측에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아요? 누가 갔다 그랬어요? 저는 탄핵 반대했다고요. 자자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잠깐만 좀 우리 또 이분들이 또 자 탄핵 심판이 이제 뭐 결론이 이제 종결이 됐잖아요. 11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60분 이상 최후 진술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 있어서 육성으로 못 듣고요. 77페이지 분량을 읽었는데요. 본인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왜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 북핵 대응 예산 5개를 들어요. 5개 들어서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정밀 유도포탄 연구 개발 사업 드론 방어 예산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4,852억 원 이게 정부 안으로 해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4가지에 대해서도 전력이 다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서 합의하에 그리고 방사청이 동의한 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군 통수권자예요? 이거는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모르면서 군 통수권자가 돼서 지금 탄핵 심판대에 서 있느냐? 군 전문가니까 또 이제 군대 부분 얘기가 좀 많이.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을 못하는 최종 변론.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걸 쭉 보다가 변호사니까 앞뒤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첩의 지령을 받은 민주당과 야당이 탄핵 공작을 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실제로 앞부분은. 그러면 이제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면 그러면 저는 이게 기각될 걸 확신하고 기각되고 나면 돌아가서 간첩을 다 때려잡겠다. 간첩에 지령을 받는 민주당도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단의 80%는 여전히 그 아스팔트에 나와 계시는 그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간첩 얘기로 마지막에는 이게 야 요런 정치적 승부수야 나 나름대로 그러니까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사람이요. 그래도 자신이 했던 일 중에 주요한 일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신장 씨는 얘기하셨지만은 간첩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레드 컴플렉스에 지금 이 시절에도 쩔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보세요. 이분이 검사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윤석이라는 이름 알게 된 수사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댓글 사건 아닙니까? 그 군에서 결국 대북 대응한다고 그것도 간첩 대응한다고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달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기어코 권력에 반대하면 수사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과 그때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했던 윤석열과 어떻게 지금 그 간첩 때문에 개헌까지 했다는 걸 옹호한 윤석열이 같은 사람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는 간첩 잡겠다는 본인의 망상적인 목표가 있으면 뭐든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그냥 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검사 커리어에서의 시작부터 뿌리까지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는 지성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건 굉장히 반지성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조 의원님. 예, 뭐 저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소명과 함께 앞으로 기각이 됐을 때 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 우파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그림은 그릴 수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드 컴플렉스라고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님 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공산주의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농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국가입니다. 정전협정 사인하지 않았잖아요.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시국가이고요. 안보 위기가 너무 이걸 과장하는 것도 과거에 부적절한 행위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를 그냥 얘기만 하면 레드 컴플렉스다. 이거를 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 레드 컴플렉스도 그렇고 이재명 컴플렉스도 그렇고 항상 활용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재명 컴플렉스는 저희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분한테 무슨 컴플렉스 당하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저는 이런 게 무슨 있어요. 컴플렉스를 당해요, 이재명한테? 중국의 어떤 대응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센스 이런 거 차라리 다루면 괜찮은데요. 아니 옛날에 전원책 변호사 나와가지고 김정은 뭐뭐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안보인 줄 알고 이런 게 무슨 대응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라 표현한 부분은 실제 위협보다 과장해가지고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걸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다 간첩이지. 그래서 안보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레드 컴플렉스라 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계엄해놓고도 그걸 한다는 걸 비판하는 거지. 그게 광기라는 거예요. 자,